이게 AI가 만든 재난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중국 상하이 한복판입니다. 가로 세로 20m, 깊이 5m. 멀쩡하던 8차선 대로가 순식간에 통째로 삼켜집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싱크홀 위로 둥둥 떠오른 것들.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다. 스티로폼, 그리고 썩은 대나무. 중국이 자랑하던 마천루의 집안은 사실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국의 기술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의 경고를 비웃던 중국이 전 세계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지금 한국 건설사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프랑스 구조공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이제 막 켜졌을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앙투안 뒤부아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구조공학자죠. 지난 30년간 제 손을 거쳐 간 건축물들을 들으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보수, 공사부터 런던의 샤드 빌딩, 그리고 구름을 뚫고 솟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건설까지. 저는 평생을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중력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추악하게 은폐된 인재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허난성 반차오댐 재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1975년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을 삼켜버린 그 저주받은 댐을 최신 공법으로 다시 짓는 역사적인 과업이었죠. 중국 정부는 저에게 천문학적인 자문료를 제시하며 초빙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뻗은 16차선 고속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 시속 350km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까지. 중국의 겉모습은 그야말로 웅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저는 정저우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쇼핑몰 7층에 있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죠.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건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아주 살짝 동심원을 그리며 흔들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죠. 30년간 현장을 누려온 제 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지진이 아니야. 건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무언가 잘못됐어. 당장 나가야 해. 제가 동료에게 소리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쩌저저.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천장 한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이 깨지듯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금이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쾅! 폭발음과 함께 천장 콘크리트 덩어리가 옆 테이블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젊은 부부가 순식간에 회색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명과 굉음, 그리고 자욱한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아수라장. 그런데 정말 기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서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을 찍거나 무슨 일이냐며 서로 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중국 특유의 체면, 문화가 생존 본능마저 마비시킨 것 같았습니다. 뛰어 붕괴된다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 7층 바닥 전체가 푹 꺼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밟고 있던 대리석 바닥이 엘리베이터처럼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굵은 기둥 옆으로 몸을 날렸고 제 눈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과 함께 아래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위층이 아래층을 덮치고 그 충격으로 아래층이 다시 무너지는 연쇄 붕괴, 전문 용어로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건물이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압축되는 생존율 제로의 최악의 붕괴 형태죠. 어떻게 건물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건물 박화단에 쓰러져 헉헉거리고 있었고 제 뒤에는 7층짜리였던 건물이 단 2층 높이의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건물 붕괴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도로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의 맨홀 뚜껑이 미사일처럼 하늘로 솟구치더니 그 구멍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간헐천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땅 밑에 거대한 물괴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꿀렁거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조공학자의 눈으로 갈라진 땅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도시의 집안 자체가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흐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정저우라는 거대 도시의 땅 밑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의 물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처음 보는 발신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번호 8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투안 듀부아, 박사님 지금 당장 정저우를 떠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발신자는 김혜원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와는 1년 전 국제댐 안전학술대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함을 교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 타이밍에 연락을 해온 걸까요? 저는 먼지 구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긴급 상하이 홍차오 공항 인근 도로 붕괴 현장 분석.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장면은 재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상하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속 공항 인근의 왕복 8차선 대로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듯 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가로 세로 20m, 깊이 5m가 넘는 초대형 싱크홀, 금이 간 아스팔트 바닥이 서서히 꺼지며 내려앉더니 그 위에 있던 조립식 건물과 적재된 건설, 자재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개미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속에서 터져 나온 지하수와 하수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 내부는 순식간에 거대한 저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위로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자재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이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스티로폼과 썩은 목재, 그리고 생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김혜원 박사의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듀부아 박사님, 이 영상을 보셨나요?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마천루를 자랑하지만 그 땅 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상하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와미스 시스템이 감지한 바에 따르면 박사님이 계신 정저우시의 집안 데이터가 상하이 붕괴 직전과 99% 일치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방금 제가 겪은 백화점 붕괴 사고, 그것은 낡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액체처럼 흐물거리는 액상화 현상, 즉 도시 전체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인은 반차오댐입니다. 댐의 차수벽, 즉 물을 막는 벽 어딘가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어요. 그 틈으로 새어나온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 수맥을 타고 도시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박사님, 당장 댐으로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새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백화점 붕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공포에 질려 뛰쳐나온 시민들로 교통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갓길에 세워진 택시를 잡아탔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갑니다. 지금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어요. 앞쪽 도로도 방금 꺼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돈은 2배, 아니 10배로 주겠소. 반차오댐 건설 현장 사무소로 갑시다. 제가 지갑에 있던 위안화 뭉치를 꺼내 보이자 기사는 그제야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김혜원 박사의 경고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균열이 가 있었고 맨홀 뚜껑 주변으로는 흙탕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km 이내에 500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된 이 비즈니스 구역 전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간신히 반차오댐 재건설 현장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시내와 달리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거대한 댐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고 현장 인부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곧장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천웨이 부장의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천 부장,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수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천웨이는 최고급 보이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듀부아 박사, 노크도 없이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그리고 공사 중단이라니요? 다음 달 완공식을 앞두고 무슨 헛소리입니까? 시내 상황 못 들었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상하이에서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건물들이 빨려 들어갔다고요? 저는 김혜원 박사가 보내준 상하이 싱크홀 영상을 그의 책상 위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지하수 누출로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건 댐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댐의 기초 집안 어딘가가 뚫렸다고요? 천의인은 영상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세요, 박사님. 상하이는 여기서 1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긴 원래 지반이 약한 매립지예요. 우리 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이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정저우의 집안 데이터가 붕괴 직전의 상하이와 똑같다고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천회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한국 타령입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위성 몇 개 띄웠다고 대국인 중국의 토목 기술을 가르치려 들다니 기가 차는군요. 우리 댐은 진도 8의 지진도 견디는 특수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물 셀 틈 따위는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요. 그건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박사님은 너무 예민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시커먼 먹물처럼 어두워졌고 대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졌습니다. 태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 부장, 제발 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 태풍까지 오고 있습니다. 만약 댐 내부에 균열이 있다면 이 비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1975년의 악몽을 잊었습니까? 제 간절한 호소에도 천의인은 손을 휘저으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업무 방해하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댐의 제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말 댐이 안전한지. 현장은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작업복과 안전모를 눌러쓰고 인부들의 눈을 피해 댐 하부의 배수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말한 누수 지점이 있다면 분명 그곳일 테니까요. 미끄러운 진흙탕을 헤치며 배수로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댐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면 하단부, 흙으로 살짝 덮어놓은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난 동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듯 흙탕물이 맹렬한 기세로 분출되고 있었죠. 세상에. 이미 뚫렸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흙탕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미지근한 댐의 저수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섞여 나온 것들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알갱이, 썩어서 검게 변한 대나무 조각, 그리고 찢어진 비닐 포대 자루들. 아까 김혜원 박사가 보내준 상하이 싱크홀 영상에서 봤던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그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철근이 아니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댐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강철과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고 콘크리트 양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과 건설 폐기물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댐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색칠해 놓은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일명 두부비지 공정. 손가락으로 누르면 두부처럼 으깨진다고 해서 붙여진 중국 부실 공사의 대명사. 설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댐 건설 현장에서조차 이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가 25억 톤의 물을 막고 있다니, 지금 쏟아지는 저 태풍을 견뎌야 한다니.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거기 출입 금지 구역이야. 보안 요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쓰레기 조각 몇 개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빗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댐은 시한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알려야 해. 이 댐은 가짜다. 곧 터진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폭우로 변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댐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김혜원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정저우 상공의 기압골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 사오라가
예상 경로를 바꿨어요. 정저우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한 건데 뒤따라오던 태풍 하이쿠이가 합류하고 있어요. 두 태풍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채 멀리 어둠 속에 잠겨가는 정저우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불빛이 곧 꺼질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거대한 물의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달렸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이 거대한 댐이 가짜라는 증거, 썩은 대나무, 조각과 스티로폼 뭉치가 들어있었으니까요. 현장을 빠져나와 간신히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정저우 시내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이미 지옥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대낮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구름이 도시의 마천루를 집어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콰르릉 쾅.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연신 와이퍼를 작동시켰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아니라 마치 자갈돌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라디오 좀 켜봐요. 태풍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소리치자 운전사가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치직. 현재 태풍 사오라가 치지직. 예상 경로를 급변경하여 정저우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외출을 삼가시고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조차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상 경로 변경. 김혜원 박사의 말이 또 맞았습니다.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은 이 태풍이 중국 내륙 깊숙이 파고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저우 시내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마비된 도로는 거대한 갈색 강으로 변해 있었고 버스와 승용차들이 반쯤 잠긴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물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색깔이었습니다.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오물과 진흙이 뒤섞인 끈적하고 불길한 색. 그것은 땅 밑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난민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흠뻑 젖은 투숙객들과 침수된 집을 탈출해 몰려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야 해. 저는 젖은 옷을 털어낼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탓이었습니다. 25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김혜원 박사에게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김 박사의 심각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무사하셨군요. 지금 정저우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댐에서 확인했습니다. 박사님 예측대로였어요. 철근 대신 대나무와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그 댐은 가짜예요. 김 박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위성 데이터가 댐 내부의 밀도 차이를 감지했거든요. 박사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기상 지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태풍 소용돌이가 서로 엉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사오라와 하이쿠이가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로 에너지가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정저우 상공에 비구름이 갇혔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이 구름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 폭탄을 쏟아부을 겁니다. 예상 강우량은요? 1500mm 이상입니다. 1500.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저우의 1년치 비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댐이 아무리 튼튼해도 버틸 수 없는 양인데 하물며 쓰레기로 지은 댐이라니? 박사님, 댐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댐 수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압을 견디지 못한 제방 하단부가 터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25억 톤의 물이 시속 100km로 정저우를 덮칠 겁니다.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 호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6시간. 대피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시를 비워야 해요. 문제는 중국 정부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중국 기상청과 수의부에 보냈습니다. 적색 경보를 발령하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묵살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라며 저희 데이터를 차단했어요. 심지어 정저우 시내의 인터넷망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체면이라니, 정보 통제라니. 제가 알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송국에 가든 인터넷에 올리든 하겠습니다. 박사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지금 공안들이 외국인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조력자가 한 명 있습니다. 조력자요? 제 대학 후배이자 현재 중국 국영방송 CCTV 탐사보도 팀장인 류샤오메이 기자입니다. 그녀도 이 사태를 의심하고 독자적으로 취재 중이었어요. 지금 박사님이 계신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그녀를 찾으세요. 그녀가 가진 방송 장비와 박사님의 증거가 합쳐지면 중국의 방화벽을 뚫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증거물을 챙겨 들고 다시 로비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아까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고 호텔 직원들은 출입문을 막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류샤오메이 기자님 계십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 날카로운 눈빛의 그녀가 인파를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뒤부하 박사님이시죠? 김혜원 선배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그녀가 류샤오메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저를 구석진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박사님. 방금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공안 당국이 댐 주변 5km를 봉쇄했습니다. 댐이 위험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대피령 대신 외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홍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미쳤군요. 시민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까? 그게 이 나라의 방식입니다. 류샤오메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소형 위성 송출 장비와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진실을 쏘아 올릴 겁니다. 하지만 팩트가 부족해요. 댐이 단순히 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대나무 조각과 스티로폼 뭉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댐 배수로에서 주워온 겁니다. 철근 대신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류샤오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흉물스러운 증거물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군요. 이 쓰레기들이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도끼로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이 증거와 김혜원 박사님의 데이터를 합쳐서 특집 영상을 만들 거예요. 중국 서버는 막혔으니 한국 서버로 우회해서 전 세계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에 뿌릴 겁니다. 정부가 막기 전에 전 세계가 먼저 알게 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쾅! 호텔 건물이 거대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요동쳤고 로비의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깨진 창문 너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바로 앞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보내준 영상에서 봤던 그 싱크홀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땅이 푹 꺼져 있었고 그 구멍 속으로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으악. 버스 안승객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버스는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 속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주변의 가로수와 신호등도 주차된 차들도 도미노처럼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집안 액상화. 도시 전체가 녹고 있어.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댐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도시는 지하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댐에서 새어나온 물이 정저우의 지하를 완전히 파먹어버린 것입니다. 촬영해. 어서. 제 외침에 류샤오메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지옥도 이것은 단순한 싱크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거대한 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 뒤에서 25억 톤의 물이 숨을 죽인 채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남은 시간 5시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도시는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혜원 박사가 보내준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박사님, 지금 대피하십시오. 물은 자비가 없습니다. 남은 5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류샤오메이는 영상을 편집하고 저는 김혜원 박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새벽 2시 55분. 운명의 시간까지 남은 5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로 앞 도로가 싱크홀로 꺼지면서 전기는 완전히 나갔고 비상 발전기마저 침수로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죠. 우리는 스마트폰 플래시에 의지의 25층 객실 창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3시에 무너질까요? 류샤오메이 기자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혜원 박사의 와미스 데이터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 댐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쓰레기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내리는 입이 시간당 150mm가 넘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야속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8분, 59분, 그리고 정각 3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마저 잠잠해진 것 같은 기이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봐요. 북쪽 하늘이 류샤오메이가 가리킨 곳.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회색 장벽. 반차오댐의 실루엣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요. 구구구구구구. 거리는 15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댐이 붕괴하는 굉음은 제트기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120m 높이의 제방이 터지자 갇혀있던 25억 톤의 물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아가리였습니다. 시커먼 물벽이 도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높이만 10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그 물벽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댐 아래에 있던 마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던 마을이 단 1초 만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수천 가구가 순식간에 수장된 것입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저도 모르게 성호를 그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너무 늦었습니다. 물살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정저우 시내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헬기는요? 한국이 보낸다는 헬기는 언제 와요? 류샤오메이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옥상으로 가야 해요. 이 건물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옥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먹통이었고 비상계단은 이미 공포에 질려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요.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은 생존의 정글. 그때였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댐에서 터져나온 본류가 드디어 시내에 도달한 것입니다. 계단실 창문이 깨지며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층, 4층, 5층.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물살에 휩쓸려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낼 틈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제 손 잡으세요. 류샤오메이가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옥상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멈추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저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화려한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의 바다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삐죽 솟은 고층 빌딩들만이 이곳이 도시였음을 증명하는 비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도로였던 곳에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가로등에 매달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보트조차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져요. 저 건물 건너편에 있던 1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댐 붕괴의 충격파와 싱크홀이 겹치면서 집안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옆으로 쓰러지며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풍덩.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물보라가 옥상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예요. 끝났어요. 류샤오메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카메라도 빗물에 젖어 있었죠. 호텔 건물도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부력이 생겨 건물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낯선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를 뚫고 서치라이트 불빛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다. 헬기가 왔어.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체 옆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마크. 그리고 대한민국 구조대라는 글씨. 김혜원 박사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영공통제 반발을 무릅쓰고 인도적 차원에서 강행 돌파시킨 구조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강풍에 휘청거리며 옥상 위로 호버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착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줄사다리. 줄사다리를 내려준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엉겨붙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들과 여자 먼저. 차례를 지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확성기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구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세요. 전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주춤했습니다. 류샤오메이 기자가 아이를 안은 여성들을 먼저 사다리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은 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류 기자, 이제 당신 차례예요. 어서 타요. 박사님 먼저 가세요. 저는 이 장면을 더 찍어야 해요. 저기 보세요. 댐의 속살이 보여요. 그녀가 가리킨 곳. 날이 밝아오면서 무너진 댐의 단면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로 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진 자리에 흉물스럽게 튀어나온 대나무들, 마치 찢어진 헝겊 인형처럼 터져나온 스티로폼 덩어리들. 저게 25억 톤의 물을 막고 있었다니.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친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찍었어요. 저게 증거예요. 살인자들이 만든 가짜 댐. 류샤오메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호텔 건물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1층 로비가 완전히 무너지며 건물이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돼. 지금 당장 타야 해. 저는 류샤오메이의 팔을 낚아채고 줄사다리로 몸을 날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사다리에 매달리자마자 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콰르르릉. 발밑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호텔 옥상이 멀어지더니 건물이 45도 각도로 기울며 옆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옥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절규가 헬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단 10초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역시 저 흙탕물 속의 원혼이 되었을 겁니다. 헬기 안으로 끌어올려진 우리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헬기 안에는 한국인 구조대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혜원 박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러 온 그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정저우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그 햇살이 비추는 것은 희망이 아닌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물 위에 뜬 수만 개의 파편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떠있는 사람들. 이건 전쟁보다 더해. 류샤오메이가 창문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 손에는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헬기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도시 외곽의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야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착륙을 준비할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피소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무장 군인들,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착륙장에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헬기를 에워쌌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하차하라. 소지품을 모두 바닥에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인민의 반군 장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를 반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를 보는 눈빛, 아니,
자신들의 치부를 목격한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김혜원 박사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실을 통제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댐의 물살은 피했지만 이제 더 거대하고 무서운 권력의 해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긴 류샤오메이의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헬기 로터 소리가 잦아들자 빗소리와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진흙탕이 된 임시 착륙장. 그곳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수용소였습니다. 전원하차, 동작 봐라. 짐 검사부터 실시한다. 인민의 반군 장교가 지휘봉으로 헬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생존자들은 짐승처럼 트럭 짐칸으로 내몰렸고 군인들은 그들의 젖은 가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갑,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 그들은 전자기기에 집착했습니다. 통신기기 전량 압수한다. 외부와의 연락은 통제된다. 유언비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언비어? 제 눈앞에서 수만 명이 물에 쓸려갔는데 그게 유언비어란 말입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있는 특수통신 장비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보내준 위성 연결이 가능한 특수개조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그리고 류샤오메이 기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 댐의 치부를 찍은 메모리 카드가 쥐어 있었습니다. 류 기자,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저게 우리의 목숨줄이에요. 우리는 다른 생존자들 틈에 섞여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저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당신, 멈춰. 장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와 제 팔을 결박했습니다. 프랑스인인가? 여권 내놔. 나는 프랑스 구조공학자 앙투안 듀부아 박사요. 이 헬기는 한국 정부가 보낸. 닥쳐, 여기가 어디라고 한국 타령이야. 장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다. 한국 헬기가 불법 침입한 거야. 당신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한다. 몸 수색해. 군인들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다행히 특수워치는 일반 시계처럼 생겨서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서 일반 위성 전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위성 전화? 장교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첩자였군. 서방 세계에 스파이 짓을 하려고 홍수 현장에 잠입했나? 돌려주시오. 난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은 사람이요. 압수다. 그는 전화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자와 저 여자. 따로 격리해. 특별 감시 대상이다. 우리는 일반 텐트가 아닌 구석에 따로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로 끌려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쇠창살 방. 바닥엔 지푸라기만 깔려 있었고 밖에서는 무장 군인이 보초를 섰습니다. 철커덕. 문이 잠기는 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장비는 안 뺏겼어요. 제가 손목에 특수워치를 보여주자 류샤오메이가 조용히 자신의 부츠 굽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박사님, 증거는 살렸어요. 이 워치로 보낼 수 있을까요? 김혜원 박사가 특수개조한 장비입니다. 위성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언제 기회가 올지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목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단순한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워치 화면에 낯익은 로고가 떴습니다. 와미스 긴급 연결 요청. 김혜원 박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워치의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가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일반 위성 전화 신호가 끊긴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통신을 차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사님께 드린 특수워치의 비상 모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요? 12%. 하지만 이걸로 대용량 영상을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하자 곧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뒤.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박사님 머리 위 고도 50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제가 위성의 데이터 덤프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박사님 워치를 중계기로 써서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쏘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워치에는 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블루투스. 류 기자가 가진 카메라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켜세요. 워치와 페어링한 뒤 워치를 통해 위성으로 쏘는 겁니다. 단, 시간은 딱 3분입니다.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전송을 끝내야 해요.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밖에는 총든 군인이 서 있는데 카메라와 시계를 연결해서 우주에 떠있는 위성으로 데이터를 보내다니? 류 기자, 카메라 블루투스 켜요. 류 샤오메이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소형 액션캠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군인들이 큰 방송용 카메라만 뺏어가고 이 작은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켰어요. 페어링 준비 완료. 저는 스마트워치의 블루투스 설정을 열었습니다. 연결된 액션캠 XH1. 좋아. 이제 업로드만 누르면. 그때 밖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조용히 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보초병이 곤봉으로 컨테이너 벽을 쾅쾅 쳤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10분 뒤 아리랑 위성이 머리 위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컨테이너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엄습했지만 류 샤오메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만약 들키면 제가 시선을 끌게요. 박사님은 전송을 멈추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마요. 같이 나가는 겁니다. 띠링. 드디어 워치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 접속 승인. 신호 강도 양호. 전송 시작.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워치 화면에 파란색 진행 바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1%, 5%. 하지만 동시에 컨테이너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웅, 우웅. 통신 감지. 불법 전파가 잡힌다. 3구역 포로 수용수다. 중국군의 전파 감지 레이더에 걸린 겁니다. 아리랑 위성과 접속하는 강력한 신호 파장을 그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젠장! 들켰어. 다급한 발소리가 우리가 있는 컨테이너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속률 30%, 40%. 문 열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철컥, 철컥. 군인들이 잠긴 문을 따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녹슨 자물쇠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박사님, 아직 멀었나요? 60%. 조금만 더. 제발. 쾅. 쾅. 이번엔 개머리판으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전송 중단해. 쏘겠다. 군인이 틈새로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류 샤오메이가 몸을 날려 문틈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쏘지 마세요. 우린 민간인이에요. 비켜. 이 여자야.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류 샤오메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인이 틈새로 곤봉을 찔러 넣은 겁니다. 그녀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빨리요. 빨리. 그녀의 희생 덕분에 1초, 2초를 더 벌었습니다. 85%, 90%. 제 손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스마트워치가 과열되면서 경고음을 냈지만 무시했습니다. 터져도 상관없어. 제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쾅.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고 총구들이 제 머리를 겨눴습니다. 손 들어. 기기 내려놔. 장교가 뛰어들어와 제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0.1초의 순간. 띠리링. 전송 완료. 데이터 무결성 100%. 화면에 녹색 체크 표시가 뜨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워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군홧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빠직. 너, 이 새끼. 장교가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한국에 도착했어. 장교는 부서진 워치를 주워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듯 창백해진 얼굴로 무전기에 소리쳤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정보 유출 발생. 한국 위성이다.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 데이터는 지금쯤 서울의 와미스 센터 서버에 안착했을 테니까요. 군인들이 저와 류 샤오메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웠습니다. 끌고 가. 지하 벙커로. 쥐새끼들이 찍찍거리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 어둠 속으로 끌려가면서도 저는 류 샤오메이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맥박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고립된 섬에서 쏘아 올린 작은 진실의 파편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놈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0과 1의 전쟁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천국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시신경을 태울 듯이 쏟아지는 LED 조명의 눈부심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옆을 보니 류샤오메이 기자가 고개를 떨군 채 의식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찢어진 옷 사이로 피멍이 보였습니다. 일어났나? 뷔부아 박사.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손에는 류샤오메이의 카메라와 제 부서진 스마트 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국가안전부의 왕 국장이다. 자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나? 그는 부서진 시계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불법 통신, 그리고 스파이 혐의. 이 정도면 사형감이지. 하지만 프랑스 정부와의 외교 마찰을 피하고 싶으니 기회를 주겠다. 왕 국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백서. 본인은 서방 세력의 사주를 받아 댐 붕괴 영상을 조작하였으며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했음을 인정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간 이 마당에 조작이라니. 당신들은 악마요.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어가는데 고작 한다는 짓이 은폐와 조작입니까? 닥쳐. 왕 국장이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자네가 보낸 데이터. 그거 다 차단됐어. 우리 사이버 부대가 위성 신호를 교란해서 파일이 깨졌다고. 아무것도 한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그는 비웃으며 류샤오메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반차오댐 희생자 명단에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하고. 그때 류샤오메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서명하지 마세요. 놈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입 다물어. 왕 국장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류샤오메이가 신음하며 고꾸라졌습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데이터 전송이 실패한 걸까? 김혜원 박사의 말은 거짓이었나? 왕 국장이 다시 펜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선택해. 서명하고 살아서 프랑스로 돌아갈 텐가? 아니면 여기서 썩어 문드러질 텐가? 펜 끝이 서류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철문이 콱 열리며 부관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신문 중인 거 안 보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속보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CNN, 중국의 두부비지 댐 스캔들 폭로, BBC, 한국 AI가 밝힌 반차오 참사의 진실. 왕 국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면 속 앵커 뒤로 류샤오메이가 목숨 걸고 찍은 그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터져나간 콘크리트 벽, 뼈대처럼 드러난 썩은 대나무들, 스티로폼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는 흙탕물, 그리고 그 영상 위에 한국 와미스 시스템이 분석한 3D 스캔 데이터가 겹쳐지며 댐 내부의 빈 공간과 부실 자재의 위치를 엑스레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왕 국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면은 한국 대전의 K워터 상황실로 넘어갔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철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저희 와미스 위성 아리랑 7호가 포착한 열화상 데이터를 보십시오. 댐 붕괴 3일 전부터 이미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양생이 불량하여 마찰열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류샤오메이가 찍은 대나무 철근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G2 국가가 지은 댐의 실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프랑스 전문가와 자국 기자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 도쿄 시부야 스크린에 류샤오메이의 영상과 김혜원 박사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다 차단했는데. 왕 국장은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한라인을 구축해 동시에 터뜨리는 물량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중국의 방화벽이 작동하기도 전에 진실은 이미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버렸습니다. 으하하하.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피를 뱉어내며 왕 국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보셨소? 이게 당신들이 말한 조작된 진실이오. 이제 전 세계가 알았어. 당신들이 쓰레기로 댐을 지었다는 걸.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걸. 닥쳐, 닥치란 말이야. 왕 국장이 발악하며 총을 꺼내 제 머리를 겨눴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쥐도 새도 모르게 쏘세요. 쏘면 당신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전범이 될 거요. 프랑스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당신 얼굴을 기억할 테니까. 제 눈빛에 기세가 눌린 왕 국장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붉은색 직통 전화기. 베이징 중나나이에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왕 국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장 왕입니다. 네. 그게 무슨...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 국장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연발하더니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풀어줘. 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관이 되물었습니다. 풀어주라고. 귀머거리야? 당장 수갑 풀어. 그리고 의사 불러. 치료해드려. 왕 국장이 악을 썼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드렸다간 중국 정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상부의 질책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군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제 손발에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류샤오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묶은 줄을 풀어주자 그녀가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긴 건가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류 기자,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의 카메라가 저들의 총보다 강했습니다. 잠시 후 신문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수많은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프랑스 대사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류샤오메이 씨는요? 그녀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녀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의 증인입니다. 중국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벙커를 걸어 나갔습니다. 왕 국장과 공안들은 구석에 처박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그들이 진실 앞에서는 한낱 겁먹은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폭우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신문실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UN 본부. 그곳에서 진짜 거인들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한국 영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류샤오메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시다. 가서 저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립시다. 뉴욕 맨해튼의 UN 본부. 거대한 회색 건물 안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외교관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휠체어를 탄 류샤오메이 기자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의 안건은 단 하나, 중국 반차오댐 붕괴 사태와 인권 유린, 그리고 은폐 의혹.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대사 리우젠차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노련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이번 홍수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이 제기하는 부실 공사 의혹은 날조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저와 류샤오메이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두 사람이 유포한 영상은 AI로 조작된 딥페이크입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을 음해하기 위해 만든 가짜 영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국은 피해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러시아 대사도 거들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영상 하나로 한 국가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류샤오메이가 분한 듯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표부의 박 대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증인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의 승인이 떨어지자 회의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대전 K워터 상황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김혜원 박사.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형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김혜원입니다. 중국 대사님, 방금 딥페이크라고 하셨습니까? 김혜원 박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댐 붕괴 48시간 전부터 촬영한 위성 열화상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댐의 3D 모델링이 떠올랐습니다. 댐 전체가 파란색이었지만 특정 부분들이 시뻘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양생 과정에서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댐에서 이런 열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붉은 점들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발효열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대나무와 목재 폐기물들이 썩으면서 열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위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열화상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앞에 중국 대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공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복잡한 설계 도면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AI가 중국 건설사의 내부 서버를 역추적했습니다. 댐 건설에 쓰여야 할 철근 구매 예산의 60%가 증발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현장 책임자 천웨이와 고위 관료들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펑! 중국 대사가 자기도 모르게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단순한 부실 공사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비리 스캔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댐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도 조작입니까? 이래도 한국의 음해입니까? 김혜원 박사의 일갈에 중국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프랑스는 자국민 앙투안 뒤부아 박사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행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중국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미국, 일본 각국 대표들이 연이어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결국 회의장 구석에서 전화를 받던 중국 보좌관이 대사에게 급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를 본 리우젠 차오 대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베이징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사 결과 일부 부패 관리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와! 기자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류샤오메이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겼어요. 박사님, 우리가 이겼어요. 네, 류 기자. 진실이 이겼습니다. 거인 중국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총칼이 아닌 한국의 과학기술과 데이터 앞에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서울 한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부아 박사님. 뒤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김혜원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아가는 류샤오메이가 밝은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김 박사님.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꿈만 같군요.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류샤오메이는 한국으로 망명한 뒤 현재 서울에 지국을 둔 국제 인권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 곧 책을 낼 거예요. 무너진 댐, 세워진 진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겠군요. 제가 첫 번째로 사겠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와미스는 전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지구본에는 수천 개의 초록색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라인강, 미국의 미시시피강, 아프리카의 나일강까지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물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정저우의 흙탕물 속에서 느꼈던 절망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부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국경을 넘어, 이념을 넘어, 생명을 품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지키는 눈, 와미스가 있는 한 인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기적, 그리고 위대한 유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부아 박사의 증언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댐 하나에 숨겨진 썩은 대나무, 스티로폼, 그리고 사라진 철근 예산의 60%. 이 세 가지 숫자가 25억 톤의 물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힌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원의 손끝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묵묵히 위성을 띄우고 수치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디부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셨다면 댓글에 물은 기억한다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와미스는 전 세계의 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 눈을 더 멀리 뻗게 합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